삼남 이녀 자식들 모두 시집 장가 보내고 집엔 부모님 두 분만 사십니다. 집안 곳곳에 눈에 띄는 건 삼남 이녀 중 셋째 막내 아들 김태원의 사진과 트로피입니다. 늦음하기 효도를 한다는 말을 어머니는 막내 아들을 보고 실감합니다. 어머니는 가장 마음에 드는 막내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하셨습니다. 아니 팬이 이 사진 이거 김태훈 똑같잖아요 이거? 난 손도 너무 팬 이걸 보냈어요 이거를. 똑같죠? 네.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하겠다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아들 태원이. 지난날의 아들을 생각하면 어머닌 지금 이 행복이 꿈만 같습니다. 고생해서 이렇게 되니까 너무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지요. 이게 동매가 돼서 바쁜 스케줄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조차 힘들지만 아들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막내 아들이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이게 이렇게 만나기 힘들었어요. 이거 있어요 집에? 어떤 거? 자꾸 아 상장? 아니 그 트로피 이렇게 들었어. 아 그거 사진? 아니 사진 말고 트로피는 어쩌냐고. 트로피? 응. 우리 엄마가 저 트로피를 가장 좋아하는데 내가 그 선물이 또 하나 차에 있는데 하나 갖다 드릴게. 어저께 뭐 하나 탔는데. 가져와. 아니 근데 그건 어쨌냐고 그 대상 탄 거. 어디 있는 거야? 작사작곡상 탄 거. 아 그 트로피? 그게 다리가 아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어머닌 당신의 이야기를 살갑게 들어주는 막내 아들이 올 때가 행복합니다. 진짜 방송에 가져가서. 그 몇 장 갖고 갔었죠. 이 사진을 얘기한 거예요. 글쎄 이 사진. 아버지. 그러니까 이 사진 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 시대에 담배 들고. 아들이 온 김에 어머닌 옛 추억들을 꺼내놓습니다. 또 하나 있어 이거. 뚜껑이가 생겼잖아요. 그죠? 너무 귀엽게 생겼네. 우리 형하고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 이목구. 돌연변이. 이게 정상이고 이게 비정상이야 지금. 위로 두 형제가 태어나고 형들에 비해 튼실한 아들 셋째 태원이가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이런 게 좋았다고. 잠들기 전 머리맡에 빵을 놓아야 잠이 들던 울보 막내 아들 태원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버지의 사업이 흔들리면서도 어머닌 형들이 다니던 사립초등학교에 태원이를 입학시켰지만 태원인 좀처럼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학교와 담을 쌓았습니다. 계속 빵점 맞았잖아. 빵점. 5점도 아니고 빵점이야 계속. 그러니까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그 학교를 가기 싫은데 간 거야? 응. 또 학교 갔어. 너 안 가지 않았어. 갔다니까. 그럼 학교 들어가질 않았지. 들어가지 않았다고? 들어가질 않았어. 갔지 집에서는. 도시락 싸주면 가지요. 도시락 싸가지고. 내가 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수준이 낮아 보이고 좀 공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잘 쉬지도 않고 뭐 이런 선생님이 싫어하는 조건을 다 갖춘 어떤 그런 아이였다고 제가 가상을 하고요. 그랬을 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행동은 뭐 뻔한 거 아닙니까? 학교는 가야 되고. 왜냐면 안 가면 엄마한테 또 혼나니까. 그러니까 학교는 나오고 학교 주위를 돌다가 오는 거죠. 어린 시절의 소외감과 상처의 기억을 아는 채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가 돼서도 태원이는 점점 공부와 멀어지고 결석 일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는 그런 태원이를 야단하거나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나치면 역해가 날 것 같아. 지금 엄마들 너무 그렇게 못 살겠다 어쨌다 하면서 달달 볶잖아. 애들 공부 안 한다고. 그 애들이 지겨워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것도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야. 더 애들이 반항을 한다니까. 태원이가 고등학생 무렵 태원이는 학교에 가는 날보다
당구장에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 어머니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당구 치는 아들을 옆에서 지켜본 다음 매일 서너 시간을 당구장 앞에서 아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구를 치면서도 어머니가 신경이 쓰인 태원이는 학교에 갔고 어머니는 태원이가 가는 것을 본 후에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원아 학교 가라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글쎄, 대문 밖을 뿔끔을 내다보고 내가 왜 무서워서? 아니 또 뭐라 그러니까 학교 안 갔는데 짜증 부리잖아 자꾸 가려면 또 가긴 가요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엄마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학교를. 갔다 와요 또 가서. 그때 당시 내 기억에는 나라는 놈은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놈이었는데 근데 우리 엄마의 어떤 그런 뭐랄까 그 파워가 아닌 어떤 다른 색깔의 파워죠. 어떤 부드러운 파워 같은 어떤 그런 면 때문에 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김태원이가 그런 거를 아버지는 통 모르시고 사신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다 감싸준 거예요. 숨기고 다 숨기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고 자신만의 세계가 독특했던 소년 김태원. 사춘기의 태원인 어느 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알게 됩니다.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태원인 점점 어둠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춘기 때 이성의 눈을 뜰 때 저는 그런 이상한 통로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아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의 이불을 깔고 개는 홀로 쓸쓸히 보이지 않게. 왜? 그 자체도 형들이 볼 때는 제가 무슨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나 하는 눈치를 받을까 봐 내가 하지 않은 듯하게 순식간에 그 두꺼운 이불을 깔고 개는 거죠. 묵묵히 1년간. 그게 저희 사춘기 때의 모습이에요. 평범하지 않았던 사춘기 시절의 태원인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채 글로써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이 쓴 시라고 하기엔 김태원의 시에는 고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많이 우리가 그래서 동화가 됐고 그렇지. 또 그게 이제 태원이가 주도로 해서 같이 밴드도 했고 그러면서 태원이의 어떤 감성과 그 음악 방향이나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친구면서도 제일 첫 번째 팬이었던 것 같아요. 긴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기타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사춘기 시절까지 스스로 자신을 가두어뒀던 아이는 기타를 만나면서 지독한 사춘기의 방황과 고독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야 그때 그 70만 원이 꽤 컸어. 그럼. 그때 70만 원이면요 꽤 컸어요. 그런 거 다 사줬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아버지 보고 당신 내가 기타 태우니 말이야 한 펀드 모아서 기타 사주면 모르지. 그 콩나물값 깎아갖고 모은 돈을 사준 거니까. 모르는데 내가 몇 번 사줬다고 내가.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또 엄마를 괴롭힌 거지. 그거 하나를 받기 위해서 그냥 1년 전부터 그냥 치밀하게 막 엄마를 괴롭히고 그냥 학교도 안 간다 그러고 막 떼장을 부리고 막 그런 김태원이었죠. 학교에 취미가 없고 가출을 하고 방황하던 막내 아들이 기타를 치며 무언가에 열심인 모습이 어머닌 기뻤습니다. 어머닌 아버지 몰래 기타가 망가질 때마다 태원이에게 기타를 사줬습니다. 3남 2녀 중 평범하지 않았던 아들 태원이. 그러나 어머니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을 거라 천천히 아들을 기다려줬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그걸 허다 말다 하는 게 아니고 밥만 먹으면 기타 쳐요. 밥만 먹으면 그 정도로 끈기가
이런 거 치는 사람은 치다 말다 그러잖아요, 그죠? 얘는 밥만 먹고 시간만 나면 기타를 쳐. 그러니까 뭐가 돼도 저기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뭐 공부로 출세하는 건 아니잖아, 이 세상, 그죠? 태원이네 집은 기타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컴컴했던 태원이의 방은 늘 친구들과 기타를 치는 음악실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2층으로 밥을 해 나르며 아들을 응원해줬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즐거워하는 아들의 모습은 어머니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원이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어머니는 태원이가 직접 쓴 악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지가 곡을 만들고 또 막 그냥 그 시트하고 그럴 때 이제 조금 재능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 곡을 만든다는 게 나는 너무나 신통하더라고, 그게. 그것은 부활 1집에 수록된 비와 당신의 이야기 후반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과의 이별로 오랜 시간 방황을 했던 아들 태원이. 김태원은 기타로 첫사랑과의 이별 경험을 음률에 실어 더 이상 죽음, 어둠이 아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음악이 삶의 전부였던 아들. 그런 아들을 천천히 기다려주고 믿어준 어머니. 어머니가 있었기에 김태원은 그룹 부활을 결성할 수 있었고 1집 앨범이 크게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악엔 그를 믿고 기다려준 어머니를 위한 노래가 있습니다. 꿈속 같은 모습 어머니. 흰 머리카락 한 올, 주름살 한 가닥. 어머니의 고왔던 모습은 흑백 영화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친정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해방 후 8살에 한국으로 건너와 22의 나이에 부잣집 멋쟁이 신사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대가족 식구인 7남매의 맏며느리였지만 어머니의 소녀 같고 착한 심성은 시댁 식구들에게 예쁨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어머니는 단발머리 소녀 같습니다. 좋아하는 하초가 있고 싫어하는 하초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하초는 물만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정성이 들어야 돼. 하초도 이뻐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 가끔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자식이 그렇듯 3남 2녀 각각 성격 외모가 똑같지만은 않았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사는 자식에겐 조금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자식을 다른 자식과 똑같이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식이 좋아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어머니는 기다렸습니다. 기타를 접한 중학생 무렵부터 지난 30여 년간 음악이 곧 삶이었고 삶이 곧 음악이 된 김태원. 어느덧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부활의 13번째 앨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비가 좀 더 재밌을 수 없을까? 그러니까 8비트 이상 지금 8비트 말고 다른 걸 해보고 그러니까 있는데 그게 아니라 8비트로 가긴 가야 되는데 네가 지금 패턴이 네. 단단단단단단 따다 단단단단단 따다 이런 패턴 하냐 지금. 어린 시절의 긴 터널, 음악을 하면서 찾아온 좌절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그에게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춘기 때 한 포인트에서 어머님이 안 계셨다면은
나도 없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 보통 사람은 보통 인생에서 한두 번 정도 있는데 저는 5, 6번이 넘을 정도로 제 정신에 항상 어머니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주 굉장히 집요하게 저를 붙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없었다면은 아마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없습니다. 나는 그거 좋아. 러브랜드 스토리. 응, 네버랜드 스토리. 아세요? 부르실 줄? 아니, 이게 그냥 속은 있어도 몰라. 아니, 모르겠어. 뭐, 우리 딸이 그래. 엄마, 태훈이 오빠 노래 너무너무 이번에 좋대. 왜 그러니까 영화 속 같이 언제고 만날 일이, 응? 그 가사가 너무 좋잖아.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비를 싫어했지만 막내 아들 때문에 비를 좋아하는 어머니. 어쩌면 아들은 소녀 같은 어머니의 감수성을 물려받았는지 모릅니다. 김태원의 음악엔 순수한 감성이 있습니다. 참 뭐랄까 외모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 로맨틱한 어떤 그 감성이 있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는 걸 거예요. 김태훈은 단 한 번도 저항이니 시대니 그 다음에 반항이니 하는 것과 관련이 없어요. 그런 것보다 자기 삶이 반영된 그런 어떤 터치 자체가 굉장히 블루지하면서 그리고 메탈적인 어떤 힘을 같이 공유한 그런 기타곡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김태훈을 높이 사는 건 부활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주 그랬던 거예요. 순수했기 때문에 좌절은 더 깊었습니다. 자만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던 김태원에게 1집의 성공 뒤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대마초 사건으로 인한 2번의 수감 생활. 희망과 절망이 교차되고 삶과 죽음을 오가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매일 막내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유일하게 빛을 보는 곳에서 김태원은 눈을 감고 1972년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에서 악몽을 꾸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아들의 편이 되어줬던 어머니. 그러니까 맨날 가서 그냥 보고 와야만 마음이 좀 괜찮고 얘기도 좀 하고 와야 마음이 괜찮고 그러면 아침에는 또 일어나면 자석까지 또 거길 가게 되는 거야. 또 갔다 와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괜찮니? 뭐 그런 거죠. 뭐 거기서 뭐 너 이제 나오면은 뭐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뭐 어쩌라 뭐 이제 그런 소리는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온 다음에 이제 너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내가 진짜 큰일 난다 이제 그러고 내가 조금 잔소리 좀 했지요. 2번째 들어갈 때는 그냥 아유 죽겠더라고. 그 지가 얼마나 괴로우면 그걸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게 또 가슴이 아프더라고. 오남매 중 보살핌이 필요했던 막내 아들 태원이 어린 시절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만의 세계에서 나오지 않으려 했던 김태원에게 창작의 모태는 1972년이었습니다. 학교가 싫었던 8살 꼬마 태원인 악몽을 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엄마 품에서 잠을 잤고 그의 음악적 감성은 늘 1972년 어머니의 품에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하지만 부활이라는 팀의 수장으로 있지만 제 부활의 음악의 색깔이 저의 정서거든요. 사실은 제 감정이고. 근데 그것들이 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년대, 72년도 이때를 회상하면서 작곡을 하기 때문에 순수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순수는 정확히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나는 부모님한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닌 지금도 5손가락 중 막내 아들이 가장 신경이 쓰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아들 태원이 아들이 오면 챙기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우엉밥. 우엉. 우리 막내 아들도 좋아하니까. 이렇게 맨날 우엉밥 타령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먹었던 어머니의 특별식 우엉밥입니다. 점심 먹었어? 점심?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배고프겠네. 이거 첫 끼예요? 아침을 먹고? 오늘 아침 잤지? 아이고, 그래? 이른이 넘은 어머니는 쉰을 바라보는 아들이 끼니를 잘 챙겨 먹는지가 걱정입니다. 국물 마셔가면서.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변함없는 시선. 나 어렸을 때하고 비슷하나? 결정적으로 제가 위기에 놓였을 때는 제 인생에서 가만히 회상해 보면 엄마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단 한마디로 뭐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시선에 늘 계셨다. 가까이서 저를 치지 않고 머물렀다. 어떻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서성거리신 것도 되는 거죠. 늘. 근데 그게 제가 번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